1986년 5월 19일 결혼 3개월 차인 카미야 치카라와 쿠도 리사코는 이시가키 섬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오키나와 현에 위치한 나하 공항으로 향합니다. 아내에게 잊지 못할 여행을 선사하고 싶었던 카미야는 그녀의 친구 3명도 여행에 함께 초대했고 리사코의 친구들은 다음 날인 20일 오전에 나하 공항에 합류하였는데요. 그렇게 4사람은 표를 끊고 이시가키 섬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기다렸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두들 여행의 설렘을 안고서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이 중 누군가 죽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이런 급한 용무가 생겨서 말이야. 나는 아무래도 신혼여행에 함께 가지 못할 것 같아. 이미 비행기 표까지 다 끊었으니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와.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경 카미야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여행에서 빠지게 됩니다. 신혼여행에 남편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나 같이 가기로 했던 친구들이 있었기에 리사코는 친구들과 함께 이시가키행 비행기에 탑승했는데요. 카미야는 당일 오후 비행기로 오사카로 돌아가기 위해 홀로 공항에 남았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여행길에 오른 리사코와 친구들은 오후 1시쯤 이시가키 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설레었던 여행은 곧 악몽으로 변해버렸는데요. 섬에 도착한 직후부터 식은땀을 흘리며 오한에 시달리던 리사코가 온몸에 마비 증세와 호흡곤란까지 오며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더니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돌연 사망해버린 것이죠. 섬에 도착하고서 불과 30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남편이었던 카미야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직 나하 공항이었던 카미야가 비행기를 타고 한 걸음에 달려왔고 경찰은 리사코 친구들의 요청에 더불어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변사라고 판단하여 리사코의 시신을 부검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에게 허락을 구했는데요. 카미야는 부검에 응하였고 뒤이어 도착한 리사코 가족들 또한 부검 요청을 승낙하였죠. 그렇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신혼여행의 꿈으로 부풀어있던 리사코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해부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부검을 집도했던 법의학자 오노 요키치는 사인을 밝히기 위해 세심하고 끈질긴 탐색을 이어갔지만 심장 부근에서 조그마한 우려를 발견하였을 뿐 별다른 이상 징후는 찾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판단한 그는 진단을 마치고 결과를 경찰과 유족들에게 전달하였죠. 그런데 오노는 그 과정 중 남편 카미야의 태도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전 아내를 잃은 남자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침착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카미야는 살펴본 장기들은 모두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까? 라는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까지 하였죠. 어떠한 신체적 이상도 없던 젊은 여성이 급사했다는 것 자체에도 약간의 의구심을 품고 있던 오노는 카미야의 태도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꺼림칙함을 느꼈고 부검을 마친 리사코의 심장과 혈액 샘플 30ml를 따로 보관해 두기로 합니다. 기존 관행대로면 이곳은 별도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것을 간직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직감이 들었죠. 경찰 또한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문을 품고 리사코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남편이 카미야가 독극물을 먹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용 후 3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된 리사코의 중독 증세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세가 시작된 지 30분 만에 급사할 정도로 치명적인 맹독이 체내에서 3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폭발하듯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알려진 어떠한 독과도 그 특징이 부합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이것이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은 법의학자가 가져다준 급성 심근경색을 사인으로 발표하게 되죠. 하지만 같이 여행을 떠났던 리사코의 친구들은 카미야에 대한 의혹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의 친구들은 이전부터 그를 쭉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리사코와 그녀의 친구들은 도쿄 이케부쿠로에 위치한 고급 술집의 호스티스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3살 연하의 리사코에게 접근한 카미야는 자신을 공인회계사라고 소개하며 값비싼 선물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명품 모피코트와 400만 원에 달하는 반지 등을 건네며 리사코의 환심을 산 카미야는 만나게 된 지 6일 만에 청혼을 하였죠. 이에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 의심한 그녀의 친구들이 카미야와의 결혼을 반대하였지만 이미 마음이 넘어간 리사코는 술집을 관두고 카미야와 동거를 시작 3개월 뒤 결혼을 하게 되죠. 카미야를 수상하게 생각한 리사코의 친구들은 공인회계사 명단에서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름을 찾아보았지만 해당하는 이름은 명단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이를 따져묻자 카미야는 사실 저는 중소기업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건넸던 값비싼 명품들에 비해 너무나도 낡고 해진 구두를 신고 있었던 모습, 높은 연봉의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허술한 모습 등으로 인해 리사코의 친구들은 이를 여전히 의심스럽게 여겼다고 하죠. 리사코의 친구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언론과 경찰에 알리며 조사를 더 해보아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 측에서 공식 발표한 사인, 그녀들의 직업 등으로 인해 이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곳은 없었는데요.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각종 언론사의 문을 두드렸고 일간 스포츠의 오다기리 기자와 포커스 편집부의 츠치야 마모루 기자가 이 같은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게 되죠. 그들은 그녀들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카미야를 조사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 몇 가지가 포착되죠. 첫 번째는 1년 전인 1985년 카미야가 약국에서 캡슐형 강장제를 대량으로 구매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캡슐형 강장제는 캡슐에 약을 넣어 섭취하는 제품으로 카미야는 약사에게 아버지가 노망이 들어 의사인 양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는 합니다 라고 구매 이유를 설명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자들이 취재해본 결과 카미야의 아버지는 그와 같이 살고 있지 않았으며 정신도 온전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죠. 두 번째는 결혼 이후 카미야가 리사코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영양제를 꾸준히 먹여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저 몸에 좋은 약 정도로만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사건 당일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공항에서도 카미야가 이것을 리사코에게 먹이는 것을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목격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이번이 카미야의 세 번째 결혼이었으며 이전에 두 아내들 모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내 야마시타 쿄코 1981년 7월 사망, 두 번째 아내 야마다 나치에 1985년 9월 사망, 그리고 쿠도 리사코 1986년 5월 사망. 카미야와 리사코가 결혼한 시점은 바로 전 부인이었던 나치에가 사망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가장 결정적인 네 번째는 카미야 치카라가 결혼 직후 리사코의 앞으로 무려 4개의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금액을 전부 합치면 무려 1억 8,500만 엔, 1986년 기준으로 한화 약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매달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만 36만 엔에 달하였지만 이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던 카미야는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리면서까지 보험금을 지불하고 있었죠. 오다기리 기자와 마모루 기자는 취재를 통해 알아낸 사실들을 한데 취합하여 신문 일면에 실었고 이것은 즉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카미야를 수상쩍게 생각했던 법의학자 오노 요키치 또한 자신이 개별적으로 모은 자료들을 경찰에게 전달하였는데요. 이에 비밀수사회의를 연 경찰 측은 카미야가 범인이라면 그녀를 대체 어떻게 죽인 걸까에 포커스를 맞추어 재조사를 실시하였죠. 역시나 독극물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한 이들은 치바 대학에 복용 3시간 후부터 치명적인 중독 반응이 시작되는 독약 캡슐 제작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제일 가는 기술력을 보유했던 대학 연구팀에서도 캡슐의 제조법을 밝혀낼 수는 없었는데요. 독약의 종류가 아닌 캡슐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한 연구팀은 갖은 모의 실험을 진행해 보았으나 캡슐을 3중으로 싸도 심지어 30겹으로 싸도 3시간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죠. 위산을 무려 3시간이나 버텨내는 캡슐은 시중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되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카미야는 보험사들과 보험금 지급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리사코의 친구들이 해당 보험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한 우려들, 기사를 통해 연이어 보도되는 카미야의 의심스러운 정황들에 더해 리사코가 과거 신경계 질병으로 통원한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계약 때 고지하지 않았다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카미야에게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 것이죠. 카미야는 이에 민사소송을 내며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적어 언론에 전달하였는데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기는 했지만 카미야가 리사코를 죽였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었고 이에 카미야를 잠정 범죄자로 보았던 대중들의 시선은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죠. 계획적으로 아내를 독살하고 그에게 보험금을 타려고 한 사이코패스는 어느샌가 무분별한 추측과 언론 플레이에 의해 희생된 아내를 잃은 남편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이후 보험금을 놓고 벌인 재판에서도 승소한 카미야는 이후 취직에도 성공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과에 불복한 보험사들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죠. 이 항소에 리사코를 부검했던 법의학자 오노 요키치의 충격적인 증언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꺼림칙함을 지울 수 없었던 오노는 리사코의 시신을 해부한 이후부터 개인적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각종 의학 서적, 독극물에 관한 논문 등을 살피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살핀 그는 백과사전에서 투구꽃을 접하게 되는데요. 투구꽃의 뿌리에는 아코니틴이라는 강한 독성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아코니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리사코가 죽기 전 보였던 반응들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그녀가 섭취한 독이 투구꽃의 아코니틴이라 확신한 오노는 그제서야 다시 그것을 꺼내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보관해오던 리사코의 심장과 혈액이었죠. 그것이 벌써 5년 전이었습니다. 오노는 리사코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그 많은 시간을 홀로 고군분투해왔던 것인데요. 그는 초미량 분석기를 가지고 있는 도호쿠 대학으로 샘플들을 보내 검사를 의뢰하였고 그로부터 약 9개월 뒤 결과가 도착하게 되죠. 리사코의 혈액에서 아코니틴이 검출됨. 이로써 그녀가 명백한 독사를 당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리사코 씨를 부검한 법의학자 오노 요키치입니다. 기존에 발표된 사인과 다르게 리사코 씨는 독극물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에선 오노가 이 같은 증언을 하자 카미야는 어째서인지 모든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였는데요. 이후 경찰은 한동안 잠잠했던 사건 일지를 다시 꺼내 펼치고 투구꽃을 중심으로 새롭게 수사를 해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투구꽃으로 방향을 튼 경찰은 매우 결정적인 증언들을 추가로 수집하는 데 성공합니다. 후쿠시마현 니시 시라카와군에 위치한 꽃집의 주인이 카미야에게 투구꽃을 69폭이나 판매하였다는 증언에 더해 카미야가 살던 집 외에 별도의 아파트를 빌려 그곳에 주기적으로 드나들었다는 사실, 카미야가 쓰는 호실만 수도세와 전기세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정황 등이 드러난 것인데요. 이에 경찰이 해당 아파트 호실을 수색한 결과 다다미에서 투구꽃에도 아코니틴 성분이 검출되죠. 카미야가 약국에서 캡슐형 강장제를 대량으로 구매하였다는 것, 직접 만든 영양제를 리사코에게 꾸준히 복용시켰다는 것, 그날 공항에서도 카미야가 리사코에게 영양제를 먹이는 것을 보았다는 친구의 증언 등을 토대로 그가 아내를 계획적으로 독살한 것이라 판단한 경찰은 카미야를 다시 기소하여 추궁하였습니다. 제가 범인이라면 그것을 증명해주세요. 투구꽃의 독은 즉효성이 있습니다. 리사코는 저와 헤어진 지 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죽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저는 아내의 죽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있었다는 듯 논리정연하게 받아치는 카미야에게 경찰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아코니틴은 즉효성이 있는 독으로 단 1g만 섭취해도 30분 이내에 몸 곳곳에서 치명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카미야는 그날 리사코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의 공백은 그에게 있어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주었죠. 이후 카미야는 일전에 그랬던 것처럼 언론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방송에 출연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서 밝은 모습으로 촬영에 임했고 자연스레 웃으며 진행자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방송을 본 누구도 그가 아내를 독살한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넘쳤죠. 그런데 한 어부의 신고로 사건은 또다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카미야 치카라, 그 사람에게 보고를 팔았죠. 1000마리도 넘게요. 카미야가 보고를 대량으로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얻어낸 경찰은 그때까지도 보관해오던 리사코의 혈액 샘플을 꺼내어 최신 장비가 마련되어 있던 토호쿠 대학에 보내 조사를 의뢰하는데요. 그리고 리사코의 혈액에서 아코니틴뿐만이 아닌 테트로도톡신, 즉 보고독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죠. 하지만 그럼에도 3시간의 공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미스터리와 리사코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내려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했는데요. 이야기를 전해들은 오노 요키치는 다시금 각종 서적들을 탐독하며 테트로도톡신에 대하여 공부하기 시작했죠. 이쯤 경찰과 오노는 카미야의 범죄를 99% 확신하고 있었고 3시간의 공백만 해결된다면 남은 1%를 마저 채워넣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노는 찾아내고야 말았는데요. 기량작용, 서로 반대되는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서로의 효과를 방해하여 상쇄하는 작용, 즉 투구꽃의 아코니틴과 보고의 테트로도톡신이 서로 간 기량작용을 일으키는 독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독은 동시에 몸에 들어오게 되면 즉시 서로를 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테트로도톡신은 나트륨 이온의 이동을 막고 신경을 차단하지만 아코니틴은 이와 반대로 나트륨 채널의 통로를 과활성화시켜서 이온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때문에 두 가지 독을 적절한 배합으로 함께 복용하게 된다면 신체 내외적으로 별다른 이상 증세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단 이렇게 발생하는 기량작용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인데요. 테트로도톡신의 반감기가 아코니틴보다 짧기 때문에 몇 시간이 지나면 몸속에서는 테트로도톡신이 사라져 아코니틴만 남게 되고 홀로 남은 아코니틴은 그제서야 즉효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캡슐 하나분 기준으로 보고독과 투구꽃 독의 기량작용이 무너지고 이를 복용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시점은 3시간이었습니다. 오노는 공판에서 자신이 밝혀낸 이러한 사실들을 증언하였는데요. 그렇게 드러나게 된 사건의 전말은 생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죠. 투구꽃과 보고를 대량으로 사들인 카미야는 주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파트 빈방을 하나 계약합니다. 그리고 빚까지 내가며 고가의 실험기구들을 입수해 방 안에 설치하였는데요. 이후 투구꽃과 보고로부터 맹독을 추출해내는데 성공한 그는 기량작용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배합식을 알아내기 위해 실험용 쥐를 구매하여 동물 실험까지 진행했죠. 그렇게 몇 년에 걸친 준비로 맹독의 추출과 배합까지 모두 완성해낸 그는 약국에서 구매한 캡슐형 강장제에 약 대신 자신이 제조한 독극물을 주입합니다. 이후 리사코와 결혼한 카미야는 그녀와 주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게끔 멀쩡한 알약을 꾸준히 먹였고 리사코가 사망한 날의 오전에만 그녀에게 독이 든 캡슐을 먹인 건데요. 체내에 들어간 독 캡슐은 그의 예상대로 기량작용을 하며 시간을 벌어주었고 그렇게 카미야의 알리바이가 완성된 것이죠. 경찰은 조사 과정 중 카미야가 1981년부터 투구꽃과 보고를 구매했다는 사실 또한 알아냈습니다. 1981년은 카미야의 첫 번째 부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해였는데요. 이전에 두 아내 또한 리사코처럼 독살당했을 거라는 추측에 경찰은 그의 과거 범죄 가능성도 들춰보려고 했죠. 실제로 두 번째 아내였던 나치에는 리사코처럼 생명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사망했고 이것으로 카미야가 천만엔 하나로 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하지만 너무나 오래전의 일들이라 이와 관련된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카미야는 수년이 넘도록 구매해온 투구꽃과 보고 모두 관상용 혹은 식품회사 창업 준비용이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죠. 결국 세 번째 아내 리사코를 독살한 혐의로만 재판에 다시 넘겨진 카미야는 199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카미야는 유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였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는데요. 복역 중에도 자신의 무죄를 꾸준히 주장한 카미야는 두 권의 책까지 집필하면서 이전처럼 다시금 언론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였죠. 하지만 이미 무너져 내린 그의 성에 눈길을 주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살인, 독살된 아내 혹은 아내들. 그는 무기징역수로 복역하다가 2012년 7월 73세의 나이로 쓸쓸히 사망하게 되죠. 전문가도 알지 못했던 두 가지 맹독의 기량작용 발견, 맹독을 추출해내고 그 배합식을 찾기까지의 긴 과정, 각종 장비들에 더한 잔혹한 동물 실험,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아내에게 건네기까지 가히 천재적인 완전 범죄 트릭을 꿈꾸었던 카미야의 살해 여정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자칫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은 친구의 억울한 죽음을 대신하여 파헤쳐준 친구들과 진상조사를 위해 발벗고 나선 몇 명의 기자, 직감 하나만으로 심장과 혈액을 수년 넘게 보관하고 그 비밀마저 밝혀낸 법의학자 오노 요키치에 의해서 결국엔 세상 밖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투구꽃 살인 사건은 그때도 지금도 전례 없는 범죄로 남아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이부 가라국에 일본말로 스누가하라 시토라하는 젊은 왕자가 있었다. 어느 날 왕자가 황후의 농기구를 싣고 시골로 가던 중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소가 사라졌다. 소를 찾아 헤매는 왕자를 본 한 노인이 이르기를 그대가 찾는 소는 이 관아에 들어갔소. 그런데 관리들이 이 소는 식용인 것 같다. 만약 주인이 찾아오면 물건으로 보상하자라고 말하며 잡아먹어 버렸지요. 만약 관리들이 그대에게 소값으로 어떤 물건을 받고 싶은가 라고 물으면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는 신을 달라고 하시오 라고 하였다. 얼마 뒤 찾아온 관리들에게 왕자는 노인이 말한 대로 대답하였고 흰 돌을 소값으로 받게 되었다. 왕자가 흰 돌을 침실로 가져가자 흰 돌이 아름다운 소녀로 변했다. 그런데 왕자가 다른 곳에 간 사이 소녀가 동쪽으로 떠나버렸고 왕자는 소녀를 찾고자 멀리 바다를 건너 일본까지 찾아가게 되었다. 왕자가 찾던 소녀는 난파에 도달, 이윽고 풍국의 작은 섬에 이르러 히메코소샤의 신이 되었다. 그때부터 섬은 신사의 이름을 땀과 동시에 공주섬이라는 뜻을 담은 히메시마로 불리게 되었다. 일본 규슈 오이타현에 위치한 히메시마, 6.99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이 작은 섬 전역을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는 히메시마 무라는 일본 내에서 일본의 북한이라는 기묘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지닌 평화로운 마을처럼 보일 뿐인 이곳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생겨난 여러 기괴한 풍습들과 사건 사고는 히메시마를 마치 스릴러 작품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평범한 섬마을이었던 히메시마 무라가 이런 모습이 된 것의 시발점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1950년대 초 당시 히메시마는 후지모토 가문과 시카노 가문이 권력을 양분하고 있었죠. 마을 주민들은 양 가문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극심하게 대립했고 다툼은 1955년 촌장 선거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습니다. 중상 모략은 물론 물리적 충돌까지 끊이지 않았고 모두가 선거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상대편을 짓밟아 버리겠다라며 서로에게 이를 갈고 있었는데요. 결과는 후지모토의 승리였죠. 당연하게도 어마어마한 압박이 시카노 가문과 그 지지자들에게 가해졌고 버티다 못한 시카노 가문의 지지자들은 섬을 대거 이탈하게 됩니다. 모든 기반이 섬에 있었던 시카노 가문은 후위를 도모하며 묵묵히 모든 시련을 감내할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2년 후인 1957년 후지모토 겐키치가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을 이유로 사직을 선언했죠. 소수 남아있던 시카노 가문의 지지자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투표 없이 시카노 가메타로를 촌장 자리에 앉히는 데 성공했지만 일설에 의하면 이는 시카노 가문을 섬 내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후지모토 가문의 계략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마을의 의원들은 대부분이 후지모토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고 시카노 가메타로는 섬의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는데요. 도저히 버티지 못한 시카노 가문은 1959년 12월 촌장 자리를 자진 사임, 도망치듯 섬을 떠났죠. 가메타로도 투표 없이 취임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연스레 촌장 자리에 오른 겐키치의 아들 후지모토 쿠마오는 권력을 잡은 즉시 이제부터 촌장 투표를 하지 않겠다라며 사실상의 독재를 선언합니다. 2,000명도 되지 않은 주민들이 둘로 나뉘어 싸우는 광경을 또 보고 싶은가? 이미 쿠마오의 말에 반기를 들 사람은 더 이상 섬에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1957년부터 2015년까지 히메시마에서는 단 한 번도 투표가 치러지지 않았죠. 무려 16회의 선거일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고 1984년 후지모토 쿠마오가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들인 후지모토 아키오가 촌장 자리를 세습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촌장이 취임한 쿠마오가 철저한 계획에 입각해 차근차근 섬을 후지모토의 왕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에도 시대부터 염전 산업이 번성했던 히메시마였지만 당시에는 공장제 소금에 자연산 소금이 경쟁력을 상실하며 섬 내 여러 업체가 줄도산 중이었죠. 이에 쿠마오는 염전 부지를 그대로 활용해 보리새우를 양식하겠다고 선언, 히메시마 무라의 공적 자금을 남김없이 사용해 무려 1억 8,300만 엔을 투자합니다. 1950년대에 이 정도 금액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금이었는데요. 이는 설립된 새우 양식회사 전체 자본금의 80%에 달했고 당연하게도 회사는 히메시마, 즉 후지모토 가문의 소유가 되었죠. 약 10년의 시행착오 끝에 일본 전체에서 양식되는 보리새우 중 10%의 생산량을 차지할 정도로 양식 사업이 대성공합니다. 수많은 마을 주민들이 해당 회사에 다니며 생계를 잇게 되었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후지모토 쿠마오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지지자들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1949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니시무라 히데이치의 가족도 있었죠. 히메시마 무라에서 태어난 니시무라 히데이치는 가족을 비롯한 일가 친척이 모두 히메시마에 살고 있었기에 쿠마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히메시마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 쿠마오는 섬의 유일한 항구를 장악, 민간 해운사를 모조리 쫓아낸 후 1972년 새롭게 취항시킨 페리선 히메시마 마루로만 본토를 오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명목상으로는 히메시마 무라의 소유인 배였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후지모토 가문이었죠. 이를 통해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자는 섬에 발조차 붙이지 못하게 만든 쿠마오는 모든 주민의 생활 수준을 비슷하게 만든다라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임금을 크게 삭감하는 대신 숫자를 대폭 늘려 주민 7명 중 1명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만든 것인데요. 이제 히메시마는 후지모토 가문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 있었죠. 아버지와 삼촌들은 새우 양식장에서 사촌형과 이모부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후지모토 가문의 은혜입니다. 보육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모두 히메시마에서 나오게 되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러한 지배 구조에 익숙해졌고 후지모토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는 신자들로 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섬과 같은 닫힌 사회는 외부에서 보기에 다소 기괴한 폐쇄성을 종종 띠게 되는데요. 닫힌 사회의 교본이나 다름없는 히메시마의 폐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에는 1962년 벌어졌던 히메시마 무라 린치 살인 사건이 있죠.
베푸시에서 이주해온 야쿠자 출신의 20대 형제 2명이 주민들과 갈등을 벌인 끝에 39명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해 사망한 해당 사건에서 놀랍게도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서로 간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주민들이 한데 똘똘 뭉쳐 압박을 넣고 무엇보다 수사를 맡은 경찰도 히메시마 출신이었던 덕분에 주동자 1명만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을 뿐 14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4명은 집행유예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이런 폐쇄적인 섬이 한 가문의 독재 아래서 수십 년간 유지된 결과 외부에서 히메시마를 일본의 북한이라 부르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히메시마에는 고등학교가 존재하지 않아 나이가 차면 어쩔 수 없이 섬 밖의 학교를 다녀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살아왔던 섬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느끼고 성인이 되면 독립해 히메시마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히메시마에는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고 학년별로 반도 하나뿐이야. 9년 동안 쭉 같은 반에서 후지모토가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사는 거지. 가난해서 기모노를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히메시마에는 성인식 때 기모노를 입는 게 금지되어 있어. 한 번은 외지인이 기모노를 입고 온 적이 있었는데 끔찍했지. 섬을 나가게 되더라도 커다란 행사가 있는 날에는 무조건 섬으로 돌아가야 해. 나 때문에 섬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따돌림을 당하면 안 되니까. 쇼와 43년 겨울에는 무릎까지 눈이 쌓여서 정전이 잦았대. 밤만 되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 몇 분만 지나도 새로 내린 눈에 발자국도 지워지고 후지모토 반대파들이 그맘때쯤 자취를 감췄다고 들었어. 앞서 등장했던 니시무라 히데이치는 1974년에 초대 국토청 장관으로 취임, 1979년에는 일본의 거대 여당 자유민주당의 부총재 자리에 올라 후지모토 가문의 아주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었죠. 이를 아주 적절히 이용한 쿠마오는 1984년 자신의 장남 후지모토 아키오에게 촌장 자리를 물려준과 동시에 스스로의 동상을 마을에 건립했습니다. 동상 옆의 비문에는 후지모토 쿠마오 씨는 히메시마가 낳은 위대한 인물이시다. 쿠마오 씨가 진심을 다하셨다면 정치계에서도 분명 대단한 성공을 거두셨을 것이다.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으실 수 있음에도 히메시마를 택하셨다 등의 찬양문이 적혀 있는데요. 이 동상 앞에서는 매년 10월마다 동상 축제가 열리죠.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쿠마오 촌장에게 감사 기도를 올리고 심지어 쿠마오를 신으로 섬기는 듯한 예식 행위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촌장 선거와 의원 선거는 시행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선거 포스터 게시 조례까지 삭제해 주민들이 선거가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도록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에 일본의 방송국 TBS에서 히메시마무라 린치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드라마 목격자를 제작 방영하거나 히메시마의 폐쇄성을 소재로 한 각종 소설과 영상 매체가 등장하기도 했죠. 한편 쿠마오의 뒤를 이어 촌장 자리를 세습한 아키오에 이르자 후지모토의 지배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보리새우 양식으로 풍족해진 재정을 하수도 공사, 광케이블 설치, 요양원 건설 등 섬의 발전에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수십 년 동안 섬의 왕으로 군림했던 후지모토 가문이 자신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에 주민들의 찬양은 더더욱 커져만 갔죠. 상하수도의 정비도 도로가 포장된 것도 TV를 볼 수 있는 것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후지모토님 덕분이다. 촌장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일종의 금기가 되었고 이것은 의회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일반적으로 오이타현의 시의회들은 연간 약 20명의 의원이 200개 이상의 질문을 시장에게 던진다고 하죠. 그러나 히메시마 의회에는 1984년부터 2016년까지 단 7건의 질문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주에서 1개월가량 정책을 의논하는 타 의회와 달리 아키오 촌장이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히메시마에서는 회의가 반나절이면 끝났기 때문이죠. 그러던 2016년 히메시마에서 61년 만에 촌장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굳건했던 독재 체제에 파란을 몰고 온 새로운 후보자의 이름은 후지모토 도시카즈였는데요. 1949년 히메시마 무라에서 출생,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본토로 이주한 그는 NHK 방송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하다 2008년 퇴직 이후 서울에 거주하며 경희대 초빙 교수로 재직 생활을 하였죠. 어느 날 도시카즈는 자신의 고향이 무언가 이상해졌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불만이 있어도 입 밖으로 낼 수 없고 민주주의에 꽂힌 투표가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는 히메시마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그는 2014년 히메시마로 돌아가 촌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그러나 아키오 촌장은 독재 체제를 계속해 고수할 뿐 도시카즈의 말을 철저히 무시했죠.
결국 고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도시카즈는 2016년 촌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 61년 만에 선거가 개시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선거에서 도시카즈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인 선거 시스템 자체가 전무한 히메시마에는 선거 포스터를 붙일 게시판도 선거 공보물을 배포하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죠. 도시카즈가 주민들에게 자신의 얼굴과 이름, 공약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거리 유세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후지모토 아키오가 당선되며 독재 체제가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난생 처음 투표를 경험한 히메시마 주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0년 도시카즈가 선거에 재도전하며 다시금 열린 선거에서 아키오 927표, 도시카즈 594표로 표 차이가 확연히 줄어든 것인데요. 반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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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年ぶりにトップ交代へ。任期満了に伴う姫島村長選挙が今日告示され、新人の大海康晴さんが無投票で初当選しました。姫島村長選は立候補の受付が今日午後5時で締め切られました。無所属で新人の元県職員の大海康晴さん以外に届け出がなく、無投票での初当選となりました。 2024년 고령을 이유로 아키오 촌장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며 70년 만에 후지모토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에서 촌장이 탄생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는 언젠가 선거에서 패배해 후지모토의 위신이 하락, 지배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나온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불어 21세기 들어 관광업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며 관련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도 한 히메시마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정권 교체라는 강수를 두었다는 평가도 내려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촌장이 된 다이카이 역시 히메시마 무라 출신으로 후지모토에 깊게 세뇌되어 있으며 사실상 아키오 전 촌장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다는 주장 역시도 존재하죠. 지금 보시는 광경은 일본에서 무형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히메시마 봉오도리인데요. 두꺼운 화장에 특이한 행색으로 춤을 추며 현지에서도 제법 명성이 높은 행사죠. 섬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국적이고 신기한 모습으로 보이기만 하지만 그 실상을 알고 나면 어딘가 무섭고 기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작은 섬에 히메시마 7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고대 전승이 깃든 명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더더욱 그 분위기를 오싹하게 만드는데요. 폐쇄적인 섬, 배타적인 주민, 기묘한 풍습, 옛 불가사의,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며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는 거대 가문.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이곳에서는 실제로 벌어져 왔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2023년 1월 24일 일본의 한 블로그에 창작 웹만화가 업로드됩니다. 뇌외과의 타케다 군이라는 제목으로 하루에 하나씩 연재되기 시작한 이 4컷 만화는 초기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사람들이 주로 창작물을 게시하는 전용 사이트에 올라온 것도 아닐 뿐더러 해당 블로그가 같은 해 1월 1일에 막 개설되어 방문객이 0명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얼마 후 뇌외과의 타케다 군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소소한 화제를 몰고 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의 의료 만화가 있다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데요. 1화 이력서 아카이케 시민병원 프리랜서 뇌외과의 타케다 군. 완전 시골이네. 뇌외과 과장 코아라. 이 이야기는 타케다 군과 코아라 선생의 만남에서 시작한다. 타케다 군의 이력서. 지원 동기. 교토의 병원에서는 상사와 잘 맞지 않아 제게 집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집도의로서의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자기 PR,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타케다의 이력서를 본 코아라는 그를 후계자로 키워내고 싶다고 병원장에게 말했고, 병원장은 타케다의 평판을 듣기 위해 그의 전 직장에 방문했죠. 그곳에서 타케다는 지혈을 못한다라는 말을 듣고 온 병원장은 외과의에 소질이 없다라며 만류하지만 코아라는 자신이 전부 가르쳐주겠다라며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시민병원에 취업하게 된 타케다는 대도시에서 최신 의학을 배웠다라며 병원의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코아라는 네 환자는 물론 내 환자까지 집도하게 해주겠다. 이건 남자의 약속이다라며 타케다를 전폭 지지해줄 것을 공언했죠. 그의 전 직장의 연락. 오랜만입니다. 교토의 뇌외과의 아사오 선생.
타케다 군에게 수술을 맡기지 않았던 전 상사다. 이야, 오랜만입니다. 아이, 골치 아픈 녀석이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코아라는 어째서 전 직장에서 타케다에게 수술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알게 됩니다. 아사히키 시민병원에서의 첫 수술인 뇌종양 적출 수술에서 종양을 20%밖에 적출해내지 못하는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수술 동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나 비품을 자주 분실하는 것은 예사해 환자가 기다리는 상황에 주차장에서 신차를 인도받는 등 타케다는 아주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죠. 수술실에서는 침을 마구 튀겨가며 재채기를 하는가 하면 수술이 성공하면 박수갈채를 요구하는 나르시시즘 성향까지 있었습니다. 실패했던 뇌종양 수술부터 약 2달 후 타케다는 병원에 방문한 80대 환자에게 수술만 하면 달릴 수 있게 된다라며 자신있게 수술을 권유했는데요. 그러나 수술이 끝난 후 환자는 연하 기능장애가 생겨 혼자서는 물조차 마시지 못하게 되었죠. 타케다는 뻔뻔하게도 수술과는 관계없는 장애다, 나이가 많아서 지병이 악화된 것이다 라고 변명했고, 병원은 그대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게 된 환자가 쇠약사할 것을 우려 은근슬쩍 재활시설로 환자를 보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약물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환자에게 수술을 권유, 그에게 중증의 청각장애를 입히는데요. 혈관에 아주 얇은 카테터를 삽입하는 수술의 특성상 매우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지만 타케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카테터를 한 번에 푹 찔러버리기 일쑤였죠. 그 결과 타케다는 8일 만에 무려 3건의 의료사고를 발생시켰고, 심지어 한 환자는 카테터에 의해 뇌혈관에 커다란 구멍이나 병원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마치 재미삼아 수술을 하는 듯 환자를 장난감처럼 다루는 타케다의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비현실적인 악당을 등장시켰다, 여러 사례들을 타케다라는 빌런을 통해 보여주는 것 같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연재가 진행될수록 비현실적인 내용은 점점 심각해졌죠. 아무렇지 않게 의료사고를 은폐하는 병원의 실수로 인해 영구적인 사지마비를 얻은 환자를 치매에 걸렸다라고 모함하여 요양시설로 강제 입소시키는 모습, 심지어 방사선 피폭 사고까지 등장했습니다. 뇌혈관 카테터 치료는 실시간 X선 영상을 사용해 혈관 내 기구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진행되는데요. 때문에 수술 시간이 길어질수록 방사선 피폭량이 누적되죠. 그런데 타케다는 수술에 재미가 들려 피폭량이 어마어마하다는 방사선 기사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집도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부원장이 강제로 끌어낸 후에야 수술이 중단되었고 환자는 대량의 방사선에 피폭되었는데요. 더욱 황당한 점은 수술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는 점에 격분한 타케다가 한동안 병원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더불어 무단 지각, 조퇴, 결근 등을 일삼으며 투약지시 미스 등 수도 없는 실수를 연발하는 타케다는 타인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된 타케다가 계속해서 환자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벌어지자 결국 방사선 기사 등의 의료인들이 수술을 보이콧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타케다는 코아라의 조수로 수술방에 들어오는 등 계속해서 집도에 참여했죠. 최신화가 업로드될 때마다 점점 사건의 수위는 심각해졌고 그에 비례해 내외과의 타케다 군의 화제성 역시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연이어 의료사고를 터뜨리며 여러 명의 환자를 사망하게 만든 타케다. 견디지 못한 병원 직원들이 병원장에게 항의해 타케다에게 몇 달간의 수술 금지 징계가 내려진다. 그러자 타케다는 해당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 주장한다. 수술 중인 상사 의사 옆에서 마구 훈수를 두다. 그럼 어디 한번 네가 해봐라 라는 말을 듣고 즉시 집도를 이어받는다. 그리고 또다시 환자를 사망하게 만든다. 사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모든 책임이 상사에게 향하도록 허위 사실들을 가득 채워넣는다. 수술 금지에 대한 항의로 자기 멋대로 재택근무를 하고 임의로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고의로 잘못된 처방을 내린다. 다른 의사의 수술 보조를 자처한 후 일부러 의료사고를 일으켜 내 수술방에서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상황을 만든다. 조작된 보고서 및 차트, 지역 내 유력자인 친아버지의 권력 등을 이용해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한다. 자신에 대한 소문이 퍼지지 않은 다른 병원으로 이직해 또다시 의료사고를 일으켜 수많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내용들에 의대 시험에 낙방한 사람이 아기를 가지고 그린 것이 아니냐. 아무리 픽션이라지만 조금 너무한 것 같다. 너무 비현실적이다와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을 정도였는데요.
한편 일각에서는 이 만화가 실화를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었죠. 기묘할 정도로 묘사가 구체적이고 생생했으며 관계자가 아니라면 떠올리기 힘든 내용까지 작중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그렇게 점점 논란의 불씨가 커져가는 와중에도 작가는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며 묵묵히 연재를 계속했는데요. 이윽고 내외과의 타케다군은 의학계까지 그 소문이 퍼질 정도로 몹시 유명해졌고 사람들은 현직자들이 지나치게 과장된 만화를 보고 헛웃음을 터뜨릴 것이라 예상했죠. 그런데 만화를 본 의사들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非医療者の方から見ると、いや、こんなこと現実にありえないだろう。こんなの絶対許されないでしょ、みたいな、感覚になると思います。ところがですね、医師とか、医療者、特に医者ですよね。医者がこの漫画を読むと、あ、なんかこういう外科医いるよな、みたいな。いそう、みたいな。絵柄とか、話の進み方はこうコミカルな感じなんですけど、その描写されてる内容がめちゃくちゃリアルで細かいところまで書かれてるんですよ。で、私が思うにおそらくこれは内部の関係者の人が 놀랍게도 해당 만화는 매우 현실적이며 아마 관계자가 그렸을 것이다가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 현직자들의 주류 의견이었던 것인데요. 의사들이 말하는 공통된 근거는 다음과 같았죠. 첫째, 출세욕과 과시욕은 강하지만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의사가 드물게 존재한다. 그중 유독 자아가 강한 의사들이 스스로의 실력을 과신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최악의 케이스지만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광인이 의대에 입학할 만한 성적을 거두는 경우도 정말 아주 드물게 존재한다. 둘째, 엘리트 코스에서 밀려나 지방의 시민병원 등으로 좌천된 의사들은 날 버린 사람들이 후회하게 해주겠다와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무리한 수술을 감행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셋째, 지방의 시민병원은 대학병원과 달리 감시의 눈이 많지 않으며 주로 취약계층에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를 은폐하기도 용이하다. 넷째, 의사는 병원 내에서 매우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베테랑 기사들이 이 의사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더라도 수술을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다섯째, 관계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병원 내 정치, 조직관계 등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근거는 의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한 백급 의사가 만화 속 타케다와 너무나 유사한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었죠. 현직자들의 증언을 통해 뇌외과의 타케다군은 실화 기반이다라는 주장이 정설로 굳어지자 대중들의 관심은 타케다가 누구인지로 한데 집중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의외로 빠르게 색출되었는데요. 이제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 이상할 정도로 단서들이 만화 내에 적나라하게 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1화의 병원 이름부터 실제 병원 이름을 딱 한 글자만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중의 배경이 아코시라고 추정한 사람들은 또 한 가지의 단서를 찾아내는데요. 最近市民の間でネット上の漫画で脳外科医武田君というタイトルの漫画が話題になっています。巷ではこれは赤穂市民病院の医療事故問題をモデルに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噂されていますが、宗市長は解説者としてこの漫画をどのように受け止めていらっしゃいますか？申し訳ないですけども、漫画の、存在は承知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漫画についてね、私がいちいちそれをコメントするのはいかがなものかと思いますので、ちょっと回答は控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そのコメントについてね。 만화 속에서 등장했던 아카이 캐시 시장의 얼굴이 실제 아코시 시장과 똑 닮아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 2023년 7월 22일 총 142화로 완결된 내외과의 타케다군은 다큐멘터리를 방불케 할 정도로 세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단서들을 바탕으로 관련 기록을 조금만 찾아보면 타케다의 정체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지목된 범인은 40대 내외과 의사 마치 히로키였는데요. 각종 기록들이 만화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오사카에서 응급실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환자가 죽더라도 책임을 묻기 힘든 환경에서 마음껏 인체 실험을 하려는 속셈 아니야? 순식간에 SNS와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신상 정보가 유포되며 살인 의사, 돌팔이 등의 비판에 직면한 마치이는 크게 격분 내외과의 타케다군의 작가를 고소하려 시도했습니다.
작가가 그 어떠한 개인정보도 남기지 않은 채 철저한 익명을 고수하고 있었기에 마치이는 고소에 앞서 작가의 신상을 특정해야만 했는데요. 그렇게 2023년 10월 제기된 신상공개 청구 소송은 약 9개월 후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게 되죠. 뇌외과의 타케다 군의 작가가 만화에서 등장했던 피해자의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대형 출판사 코단샤가 발행하는 일본 제2의 대중잡지 주간 현대와 2024년 3월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폭로한 적도 있었던 작가는 2021년 9월경 마치이에게 1억 1,500만 엔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이기도 했는데요. 승산이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마치이는 그 즉시 고소를 포기하고 잠적했죠. 작가의 정체가 의료사고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사실은 일본 전역에서 아주 커다란 화제를 가져왔고 수많은 언론들이 마치이 히로키가 저지른 의료사고에 대해 심층 취재를 나서게 됩니다. 그 결과 파헤쳐진 마치이의 만행은 모두를 탄식하게 만드는데요. 나는 오랫동안 이 병원에 근무했지만 이렇게 끔찍한 의사는 처음이다.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가 지금 당장 의사를 그만뒀으면 한다. 많은 직원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2021년에 아코 시민병원을 퇴직, 오사카의 이세이카이 병원의 응급실로 자리를 옮긴 마치이는 그곳에서도 의료사고로 수많은 환자에게 장애를 입히고 또 사망케 했죠. 그 결과 폐업에 이를 정도로 커다란 소송에 병원이 휘말렸지만 마치이는 아무렇지 않게 또다시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습니다. 이는 전 직장에서 했던 것처럼 마치이가 보고서를 조작했기 때문으로 추측되는데요. 때문에 2023년 6월 초 이직해온 마치이를 스이타 도쿠슈카이 병원의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했다고 하죠. 그러나 마치이는 곧바로 수많은 사고를 일으키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6월 12일 넘어져서 땅에 턱을 부딪힌 여성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치이 선생은 CT 검사를 시행한 후 이상 없음 판정을 내려 상처를 꿰맨 후 귀가 조치를 내렸죠. 그런데 이후 검사지를 확인한 방사선 기사가 선명한 턱뼈 골절을 발견했어요. 16일에는 응급 환자에게 아들을 날린 정맥 주사를 지시했습니다. 심정지 환자에게만 주사해야 한다는 게 상식인데 말이죠. 간호사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지시를 따랐다가는 환자가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7월에는 C형 간염 감염자가 입안을 다쳐서 입원해 왔어요. 상처 봉합 과정에서 보조 간호사의 손가락을 환자의 입안을 꿰매고 있는 바늘로 몇 번이나 찔렀죠. 자칫하면 전염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사용한 바늘을 태연하게 방치해 두더니 며칠 후 코로나 간염 환자가 왔을 때 그대로 사용해 버렸어요. 7월 말쯤 되니 아예 환자를 진찰하지 않더군요. 촉진도 문진도 하지 않고 입원 지시를 내렸어요. 수술밖에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11월에는 환자를 내버려둘 수 없었던 직원이 다른 내과 선생님께 진찰을 부탁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찰하는 환자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다니라며 마구 화를 내더니 그대로 퇴근해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죠. 다른 건 다 참았지만 12월에 발열로 온 노인 환자에게 칼륨을 대량 투여하도록 지시한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살인이나 다름없는 짓이었거든요. 그건 할 수 없다고 꼭 해야 한다면 수술하시라고 말했더니 휴게실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대체 뭐 하는 짓인지. 간호사, 방사선 기사, 동료 의사 등 수많은 관계자들이 믿기지 않은 마치이의 만행들을 폭로했는데요. 더불어 내외과의 타케다군 만화가 유명해지며 마치이의 과거 행적이 들통났음에도 병원의 상층부는 마치이를 해고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항의에도 무시로 일관했죠. 여기에는 마치이가 입사한 병원들의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대학 병원과 같이 경쟁률이 높은 병원과 달리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은 고질적인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병원의 특성상 사고를 저질러도 제대로 된 항의가 들어오기 힘들어 초대형 사고를 터뜨리는 게 아닌 이상 환자가 한두 명쯤 죽어도 의사를 해고하지 않는 것이었죠. 의료사고가 터져도 어차피 의사 면허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이러한 판단에 근거를 더했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여럿 폭로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진위를 의심케 만드는 사례가 남아있었는데요. 바로 내외과의 타케다군 작가의 가족이 당한 의료사고였죠. 만화의 묘사와 작가의 인터뷰에 근거한 사고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74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방문한 딸, 뇌외과의 타케다군의 작가는 담당 의사인 마치이에게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몸이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 말에 단 3일 만에 입원,
이틀 후에 곧바로 수술이 진행되었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신경수술을 위해 척추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깊이를 낸 후 드릴의 날을 안전한 곳으로 교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마치이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뼈를 뚫은 날을 끝까지 사용했고 그 결과 척추신경이 회전하는 드릴에 엉켜 모조리 끊어지고 마는데요. 2~3시간이면 끝날 수술은 무려 10시간 이상 지속되었고 환자는 하반신 마비에 가까운 보행장애에 더불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몸이 되고 말았죠. 또한 출산의 고통에 맞먹는 신경성 통증에 24시간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츠이는 원래부터 환자의 신경 손상이 심했기 때문에 해당 장애는 수술과는 무관하다라며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심지어 귀찮은 환자를 돌보게 된 우리 간호사에게 미안하니 빨리 퇴원해줬으면 한다와 같은 막말도 서슴지 않았죠. 회전하는 드릴에 신경이 얽혀 모조리 끊어졌다는 끔찍한 주장에 마취를 잘 알고 있는 의사들조차 어느 정도 피해가 과장되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의사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실수로 실제로는 드릴의 신경 한 가닥 정도가 찍히거나 잘리지 않았을까 같은 추측이 힘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2024년 11월 NHK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실제 수술 장면을 입수, 그대로 방영하며 모두가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되죠. 주저하는 기색도 없이 그대로 깊숙이 파고든 드릴에 신경이 스파게티면 마냥 드릴에 휘감겨 찢어지는 충격적인 장면에 가장 경악한 것은 의사들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일부러 했다고 봐야 한다. 사람을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등의 탄식이 쏟아졌는데요. 폭로를 통해 밝혀진 추가적인 사실은 더욱 황당하고 또 끔찍했죠.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평생 투석을 해야 한다는 마치이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수술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고 차트와 보고서에도 자신의 발언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니시노미야 시립중앙병원의 의사 미나미토 신스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카테터 수술의 사망률은 평균 1.9%이며 그마저도 의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최근에는 쉬운 수술이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마치이가 담당한 카테터 수술의 사망률은 무려 5%에 달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환자들이 반영구 혹은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는데요. 일본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폭로 영상에 무적에 가까웠던 마치이도 법의 철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죠. 業務上過失傷害の罪で在宅起訴されたのは赤穂市民病院に勤務していた医師の松井宏樹被告です。起訴状などによりますと、松井被告は2020年1月70代の女性の腰の骨を手術した際、誤って腰の神経の一部を切断し両足麻痺などの後遺症を負わせたとされています。松井被告をめぐっては2019年からおよそ半年間に担当した手術で2人が死亡、6人に障害が残る医療事故が発生しています。 사회 각계에서 쏟아지는 분노에 수사는 탄력을 받았고 결국 2024년 12월 27일 마치이는 기소됩니다. 재판에 출석한 마치이는 내 실력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상사인 의사가 잘 깎이는 드릴을 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5년 2월 5일 뇌외과의 타케다군 작가는 처음으로 블로그에 자신의 의견이 담긴 성명문을 게시했죠. 드릴의 신경이 끊어진 74세 여성의 딸이었던 작가는 자신이 평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동시에 소설을 취미로 쓰고 있었다는 것에 착안해 4컷 만화로 어머니가 당한 피해를 폭로하고자 결심했다고 합니다. 만화를 그리기에 앞서 수술에 참가한 의료 종사자를 포함한 복수의 관계자 협조를 구해 장기간에 걸친 취재를 실시했으며 각종 보도자료와 재판, 의료자료를 읽었다는데요. 만화를 그리는 내내 슬픔과 분노가 차올랐음에도 가능한 커다란 반향을 가져오기 위해 피해자 시선의 묘사는 배제했으며 진실성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쏟아지는 출판 의뢰를 모두 거절했다고도 하죠.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소송 승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작가의 이러한 판단은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작가가 생각했던 대로 내외과의 타케다군이 수개월 만에 수많은 사이트에 퍼날라지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일본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한 절차에 대한 개선 작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비슷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소송에도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죠. 내외과의 타케다군 작가가 들었던 패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술에 취하고 그 다음엔 술이 술을 취하고 그 다음엔 술이 당신을 취한다.
인류와 유구한 시간을 함께한 술은 그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중 일본에서 탄생한 츄아이는 일반적인 술과 동떨어진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쇼츠와 하이볼을 어원으로 하는 이 술은 탄산과 과즙 성분이 추가되어 있어 마치 음료수와 같은 달짝지근한 맛을 내죠.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호로요이가 대표적인 츄아이 중 하나입니다. 달콤한 맛에 더불어 알코올 도수까지 3도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청량 음료처럼 가볍게 마실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일본 현지 기준 한 캔에 1000에서 1500원 밖에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까지 하죠.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츄아이는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는 저렴하고 맛있는 술이라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며 일본 내에서 꾸준한 판매량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츄아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화하게 되는데요. 츄아이가 다른 술들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의 주세법에 기인하고 있죠. 일본은 보리, 밀 등을 주 원료로 한 맥주와 증류주 또는 기타 알코올을 사용해 제조한 음료를 서로 다른 세율로 과세합니다. 맥주의 경우에는 꽤나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츄아이와 같이 증류주를 베이스로 제조된 주류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탄산이 들어간 발포성 주류는 도수가 10도 미만일 경우 최저 세율을 적용받죠. 이 점에 주목한 기린 맥주 주식회사가 최저 세율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츄아이의 도수를 올린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 기린 츄아이 효케치에서 도수가 8도로 상향된 효케치 스트롱이 발매되는데요. 기존 츄아이로 술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은 취하는 것의 즐거움은 알고 있지만 비싸고 달지 않은 전통적인 술에는 익숙하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도수가 높은 츄아이는 같은 가격으로 빠르게 취할 수 있는 가성비 술을 의미했고 효케치 스트롱은 발매 즉시 높은 판매량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효케치 스트롱을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높은 도수의 술은 살이 찌기 쉽다는 것이었죠. 2009년 산토리가 스트롱 제로를 출시합니다. 대체당을 사용해 당류를 제로로 만들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세운 스트롱 제로는 발매 첫 해에만 250ml 캔이 24개 들어있는 박스가 무려 1452만 개나 판매되었는데요. 뱃살을 걱정하는 30에서 40대 남성 사이에서 스트롱 제로가 주로 판매된다는 것을 파악한 산토리는 시장 내 파이를 더욱 늘리기 위해 여성들이 선호하는 맛을 추가하는 한편 신제품으로 식사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달콤함을 감소시킨 스트롱 제로 드라이를 출시했죠. 더불어 스트롱 츄아이의 패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생각으로 세율이 올라가지 않은 한도 내에서 최대한 도수를 끌어올리기까지 합니다. 산토리의 판단은 정확했고 스트롱 제로의 판매량은 날이 갈수록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윽고 퇴근 후 스트롱 제로를 마시는 직장인들은 일본 내에서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죠. 그리고 그 풍경의 뒷면에서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9%라는 높은 알코올 도수가 되었음에도 청량 음료처럼 가볍게 마실 수 있다. 가격이 저렴하다 등의 특성은 변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그 결과 평범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망가지기 시작했죠. 스트롱 제로로 술을 처음 접하게 된 김효상. 퇴근 후 스트롱 제로 한 캔을 마시고 잠드는 것이 습관이 된다. 1,5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으니 지갑에 부담도 되지 않는다. 어느 순간부터 김효상은 스트롱 제로 한 캔으로는 취하지 않게 된다. 자연스레 2캔을 마시고 잠드는 것이 습관이 된다. 1년 후 김효상은 이제 스트롱 제로 5캔을 먹는다. 알코올에 중독된 뇌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망가지기 시작한 간은 비극적인 결말만을 기다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김효상처럼 스트롱 제로의 위험성을 쉽사리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츄아이의 이미지가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을 위한 도수 낮은 술이었기에 많은 일본인들이 2캔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스트롱 제로는 2캔만 마셔도 소주 한 병 반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죠. 이토록 심각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스트롱 제로의 판매량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불황 역시 커다란 원인 중 하나였는데요. 사람들은 단돈 몇천 원에 현실을 잊길 선택했고 중증 중독자는 계속해서 증가했죠. 2017년 스트롱 제로가 자그마치 3,768만 박스나 판매됩니다. 스트롱 제로는 마시는 빈곤이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 스트롱 제로는 뭐가 제로인 거야? 희망? 스트롱 제로를 직역하면 강렬한 허무. 스트롱 제로는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이 아니다. 알 수 없게 되기 위해 마시는 것이다. 인도인은 0을 발명했지만 일본인은 스트롱 제로를 발명했다. SNS와 커뮤니티 등의 온라인 등지에서는 일명 스트롱 제로 문학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몸이 망가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값싼 알코올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들이 너무나 늘어나 일종의 사회 현상이 된 결과물이었죠. 스트롱 제로 캔이 가득 들어있는 쓰레기 봉투는 슬럼과의 상징이 되었고 거리 곳곳에 스스로 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류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스트롱 취하액을 먹일 수 있을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더욱 자극적이고 강렬한 신제품들이 경쟁하듯 시장에 쏟아졌고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2019년 산토리가 진행한 이벤트는 당시 주류 회사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고기, 현금, 당첨된다. 중증의 알코올 중독 환자들도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직관적이고도 일차원적인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캔 윗부분에 새겨넣은 해당 광고는 당시 각계에서 원시인을 고객으로 두고 있느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광고는 주 소비층을 겨냥하고 제작되죠. 즉 주류 회사들은 스트롱 제로를 마시는 사람들이 망가져 있음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그들의 욕망을 이용한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근거였습니다. 스트롱 제로의 이미지는 이제 나빠질 대로 나빠져 있었는데요. 애초에 돈이 많다면 마실 일이 없는 술이라는 냉소적인 시각부터 가난한 자들을 위한 수면제라는 충격적인 평가까지 내려졌죠. 결국 어릴 적부터 스트롱 제로를 보고 자란 청소년들까지 헤이세이 시대의 빈곤에 손을 대게 됩니다. 2020년대부터 일본의 가장 큰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도쿄 키즈가 스트롱 제로를 마시는 비행 청소년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는데요. 주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자의 혹은 타의로 집을 떠나게 된 이들은 일종의 가출 청소년 그룹으로 자연스레 범죄에 손을 대는 일들이 늘어나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가벼운 지갑을 가지고 있으며 입맛 역시 어린아이 그 자체인 도쿄 키즈들에게 있어 스트롱 제로는 찰떡궁합이나 다름없는 마법의 음료였습니다. 술에 취한 이들은 더더욱 많은 사회 문제들을 발생시켰고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졌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었죠. 예상외로 장기화된 팬데믹은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불로 현상을 확산시켰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곧 저렴한 알코올, 스트롱 제로의 판매량을 더더욱 늘리게 되는데요.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되기를 수년, 마침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죠. 전염병으로 인한 혼란이 대략적으로 수습되자 사회의 전반적인 점검에 나선 일본 정부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에 중독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여긴 일본 후생노동상은 2024년 2월 알코올 섭취량별 질병 유병률을 발표함과 동시에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데요. 이것은 주류 회사들에게 보내는 선제적인 경고 조치이자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규제가 시행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발표였죠. 사실 스트롱 취하의 문제점은 내부에서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2022년 오리온 맥주가 자사 취하의 매출의 4를 차지하는 와타 스트롱을 단종하는 초강수를 둔 것을 시작으로 업계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 결과 79종에 달했던 스트롱 취하의 시리즈를 단 1종으로 압축한 아사히는 2024년 1월 더 이상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포로 맥주 역시 1종만 남기고 모든 스트롱 취하를 단종시켰죠. 그러나 이미 일본 내에서 양성된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스트롱 제로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다른 싼 술을 찾아 나설 뿐이기 때문인데요. 맥주, 위스키, 와인 모든 술에는 역사가 있고 문맥이 있고 문화가 있다. 그러나 스트롱 제로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스트롱 제로는 허무의 술이며 사람들은 망각의 바다에 자신을 던지기 위해 그것을 마시는 것이다. 일본 내에 거대한 상처를 남긴 스트롱 제로는 새롭게 외견이 리뉴얼된 채 아직까지도 판매 중에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